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CEO, 경영자분들의 노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이 우리 경영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는 데서는 상당히 큰 성공적인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강의 좀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의지만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중대재해를, 특히 화학공정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간의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일반 화학공장 설계나 건설하는 그런 회사에서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저희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화학공장의 사고 예방, 즉 중대산업사고 예방 제도인 PSM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조인을 해서 그 이후에 계속 화학공장 안전에 대한 업무를 하다가 나중에 울산의 본부장과 마지막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을 마치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의 교수로, 연구교수로 와서 학생들한테 그동안의 저희 경험도 좀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산업 현장에서 어떤 사고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필요한 그런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 대한 어떤 국격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런 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위치를 표현하는 지표 중에 25시 클럽이라는 게 인구가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간 나라. 지금은 다 35시 클럽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세계 7번째 가입을 했고요.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일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소위 얘기해서 세계의 어떤 선진국으로서 경제를 끌어가는 국가들 6국가가 앞에 있고, 저희가 이제 7번째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직 25시 클럽에 들어온 국가들이 없습니다. 어디에 보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지표로 가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산업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가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은 OECD의 중간도 못 가는 상당히 낙후된 그런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만, 제가 이 울산 본부장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만, 옆에 계신 분이 위험사회라는 책을 용어도 처음 정의를 했고 책을 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베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한국에 아주 자주 강연 때문에 들어오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위험사회라는 그 책을 1980년대에 썼는데, 위험사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안전이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사회, 이러한 사회를 경험한 대표적인 국가가 대한민국, 이런 것을 이 책에 이미 정의를 놨을 정도로 한국이 상당히 위험한 사회를 경험한 국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에 가보면 위령비가 있는데 2년 5개월 동안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동안에 77명이 사망했습니다. 2주에 1명씩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도로 건설 2년 5개월 건설하는데 77명이 아니라 7명만 사망해도 아마 그 건설회사 엄청난 사회적 비난의 압박에 시달려서 존립이 흔들릴 정도에 많이 시달릴 겁니다. 근데 당시는 저희가 이제 못 먹고 못 살던 시대고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앞에 울리히 교수가 얘기했던 대로 압축적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안전이 경시되거나 무시되는 사회를 경험한 것.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런 소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쓸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지금 겪어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작금의
아직도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세월호 사고 같은 이런 큰 사고가 발생되는 것, 이때 이제 외국의 언론에서 얘기한 것이 뭐라고 나왔냐면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병폐가 드러났다. 이게 이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평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올리비에 교수가 얘기했던 위험사회에 대한 정의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 이게 70년대에 나왔던 어떤 그런 소위 우리가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던 시기의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수준이 아직도 만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이라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소위 돈만 벌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 부분은 우리 경시하는 부분이 계속하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 이후에 언론이 사고에 관한, 특히 안전에 관해서는 아주 엄청난 관심을 표현하고 요즘에 보면 거의 매일 주요 뉴스에 어디에 사고 났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모두 다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뭐 38명이나 사망했던 이천 물류창고 사고를 포함해서 작년에도 보면 광주에서의 철거 건물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신규 아파트가 콘크리트 다설 중에 무너지는 이런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 예방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나라 법이 약한가? 법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보다 더 센 이제 국가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게 정부가 점검을 사업장에 공장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약해서 그럴까? 만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감독관, 노동부에 아니면 환경부에 뭐 여러 가지 감독관을 숫자를 한 10배, 100배 이렇게 늘려서 주요 사업장에는 아침마다 가서 출근을 시켜서 그 사업장의 안전부서에 가서 책상을 하나 주고 앉아서 지키면 사고가 완전히 예방될 수 있을까? 물론은 제일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게 주는 메시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 해결 방법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전을 지키게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중에 이거는 제가 연구원장 시절에 썼던 그런 칼럼이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듀폰의 브래들리 커브라는 브래들리 모델이라는 곳에서 보면 이렇게 안전이 발달하는 단계가 여기서는 4개의 단계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듀폰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안전에 아주 최고로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자연적 본능은 뭐냐면 길을 가다가 차가 달려들면 자연적으로 본능에 의해서 피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강력한 법규, 규정, 교육, 만일 통제, 벌칙 뭐 이런 걸 통해서 관리 감독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면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스스로 지키는 거고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옆에 있는 동료의 안전까지 같이 챙겨주는 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 하나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친구랑 같이 차로 이동을 하는데 본인이 본인의 안전벨트만 매고 옆에 있는 친구의 안전벨트를 매는 거냐 안 매는 거냐 관심이 없으면 3단계입니다. 4단계가 되면 친구한테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안전벨트를 매고 안 매고가 사망사고에 한 20, 30배의 차이가 있으니까 누구야 너도 안전벨트 좀 매자 이렇게 가면 이제 마지막 4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어떤 수준에 보면 대충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와 있고요. 잘한다는 어떤 선진사들에 가서 안전 수준을 보면 대충 3단계와 4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단계를 많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수준이 1, 2단계는 급속도로 제어율 측면에서 본다면 떨어지는데 좋은 수준으로 가는데 이게 3단계, 4단계로 갈 때는 상당히 이게 쉽지가
않고 제어율이 변화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우리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야,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들이 안전 의식이 낮아. 또 안전 수준이 낮고 안전을 지키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강해서 안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사고를 내는 게 이게 개인 사람의 탓이야라고 이렇게 돌리는 어떤 그런 기사나 이런 것들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얘기하는 선진 뭐 이런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여기 있는 3단계처럼 내 안전은 그냥 내가 지키고 스스로 지키고 하는 그런 걸로 그냥 갑자기 만들어져서 나오냐?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1단계, 2단계, 특히 관리 감독에 대한 단계에 우리나라보다 더 철저한 그런 단계를 거쳐서 거기서 안정화가 돼서 이게 3단계, 4단계로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절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부분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칼럼에서 쓴 겁니다. 이 중에 이제 하나만 보면 뭐 예를 들어 드린다면 70년대 말에 프랑스에 있는 툴루즈 공과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 이제 저희들 선배들이 포도주 파티를 주말에 해줘서 마시고 좀 취했다가 새벽 한 2, 3시쯤에 제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빨간불에 이렇게 차가 그 주말에 거의 차가 없는데 쫙 서 있다가 녹색불로 바뀌니까 딱 움직이기에 제가 오토바이 뒤에, 선배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다가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아무도 안 보는 여기에 어떻게 이 밤에 저걸 신호를 저렇게 준수하냐. 우리는 뭐 그때 안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는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야, 여기 지금 신호등에 카메라가 다 설치돼. 그 빨간불에 움직였다면 어마어마한 벌금이 나오는데 아마 그 카메라 없으면 이 시간에 지킬 사람 몇 명 있겠냐라는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더 소위 안전에 대한 수준이 높다는 국가의 여러 가지 그런 관리, 감독, 철저한 규칙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실은 관리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3단계, 4단계로 넘어간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아주 높은 수준의 안전 문화의 어떤 그 부분으로 가려면 어떤 강한 어떤 그런 규칙과 규범과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보다도 있는 어떤 그런 감독에 대한 수단은 철저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국위험물학회의 현재 회장인데 과거에 이제 국제부회장 시절에 우리 구미 불산 사고가 나서 이렇게 저희가 국제 세미나를 하면서 당시에 토탈사의 안전부서장하고 이거 인터뷰를 했던 당시의 기사입니다. 이 토탈사가 세계적으로 안전을 아주 잘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은 토탈은 왜 이렇게 사고 없이 안전관리 잘하냐라는 질문에 이분이 답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절대 사고 재발 방지에 마술 같은 해결책은 없다는 거예요. 매직 솔루션이라는 건 없다. 자기들도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고를 겪었고 지금도 작은 사고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산업 현장에는 위험 요소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런 위험 요소가 실질적인 어떤 재해로 연결되는 것들을 예방하는 게 산업재해 예방의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이게 쉽지 않다. 이 워딩이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워딩에 대한 설명이 바로 그 유명한 시즈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사고 예방 방호벽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화학 공장이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해자드라고 하는 것들이 원료, 예를 들어 정유 공장이다 그러면 원료는 불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나중에 나온 제품, 휘발유, 경유 다 마찬가지. 해자드, 잠재 위험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이게 원유를 정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온과 또 필요하다면 고압의 어떤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터질라고 그러고 또 사고가 날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설비들에 대한 부분. 세 번째, 이걸 또 운전하는 운전자, 작업자, 이분들이 실수하면 또 큰 사고가 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잠재적인 위험 요소예요. 근데 그 공장이 사고가 안 나고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면 여기에 중간에 있는 것들이 지금 판자
처럼 생겨 있는 중간에 벽이 이렇게 있어서 첫 번째는 설계를 안전하게 합니다. 절대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소위 그 설비가 손상이 안 가도록 사전에 뭐 알람이 울린다든가 뭐 등등. 두 번째는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설비를 보수하거나 이럴 때 안전자각 허가서를 발행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뭐 이런 것들. 세 번째에 있는 방호벽은 뭐냐? 휴먼 팩터인데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러면서 실수 안 하도록 해서 결국은 이게 사고로 예방을 하지 않는데 이 공장이 가장 안전하려면 제일 좋은 건 왼쪽에 있는 해자드. 원료가 없고 설비가 없고 사람이 없으면 이 공장은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공장은 이미 스크랩된 공장이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 잠재 위험은 항상 있는데 이 잠재 위험이 실질적인 사고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호벽이 잘 막고 있어서 사고가 안 나는데 문제는 이 방호벽이 완전히 반자대기처럼 팍 막혀 있으면 절대 뚫혀서 사고로 연결되지 않는데 이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결함이라는 이런 구멍이 송송송 뚫혀져 있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위스 치즈 자르면 슬라이스로 자르면 중간에 구멍이 뻥뻥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는 작았다가 이게 세월이 갈수록 커지기도 하고 커진 구멍이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휴먼 팩터 마지막 방호벽에 있는 여기에 사람에 대해서 처음 입사하면 교육받고 그다음에 훈련받고 뭐 하면서 경험하면서 아주 보수에 대한 전문가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정비부서에 있는 직원이라면 그럼 이분이 실수할 확률은 상당히 점 같은 정도로 한 3, 40년 근무하면 점 정도의 작은 결함을 갖게 되는데 이분이 갑자기 퇴임을 하고 거기에 학교를 바로 졸업한 젊은 프레시한 직원이 와가지고 그 일을 맡는 순간에 갑자기 점 같은 결함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결함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뚫혀서 사고 나지 않던 게 갑자기 그 상황에서는 뚫혀서 사고 날 수 있는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 됐든 뭐이 됐든 그 전까지 문제가 없던 게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관리에 대한 미스로 인해서 갑자기 결함에 대한 부분이 커지면서 이게 뚫혀서 사고로 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아무리 법에 있는 걸 가지고 다 지킨다 그래서 사고가 완전히 완벽하게 예방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이제 연관돼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고 하면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에 와 있던 이건 제가 울산 본부장 시절에 인터뷰했던 BP 쉬핑사의 사이트 매니저인데 이분한테 당신이 다른 데서 어떤 이런 이게 큰 해상 플랫폼을 건조하는 플랜트였습니다만 하고 한국에서 할 때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한국은 안전 부서의 고유의 업무로 생각해서 모든 안전부서 직원들이 다 관리하고 책임도 거기서 지려고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전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위에 있는 그 커브에 보면 공장장이 안전부서 보고 각 라인에 생산부서든 공무부서든 사고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하면 예하고 이걸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전통적인 조직인데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사고 위험 요소는 다 라인에 있고 마지막 엔드 포인트에 생산이면 생산 근로자, 엔드 포인트에 보수 작업이면 보수 작업하는 근로자. 이분들이 엔드 포인트에 있고 이분들이 하다가 어떤 작업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절차를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작업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관리자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가지고 결국은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도 결국은 가장 엔드 포인트에 있는 근로자 작업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위험 요소는 그분들이 작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그분들 손에서 다 지켜져야 된다는 거고 안전부서는 뭐냐 하면 공장장과 각 관리 감독자와 현장 엔드포인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 관리, 생산에 대한 업무, 보수에 관한 업무, 그게 설계하면 설계에 관한 업무가 제대로 안전하게 굴러가는지를 감사, 오디트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하고 법이 바뀌면 바뀐 법을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안전은 안전부서가
몫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공장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들이 하나같이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안전하게 생산, 안전하게 정비하고 안전하게 설계하는 이게 충만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솔비에라는 그런 회사에서 보면 이분들 얘기해요. 자기들 모든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안전 업무라는 거예요. HSE, 헬스 세이프티 인바이러먼트 안전환경부서의 팀의 직무 중에 안전이 없어요. 감사 60%, 정보 입수 20%, 소통 20%. 나머지 공장장을 포함해서 모든 생산 직원, 공무 직원, 이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자기가 생산이면 생산 업무가 본문 업무가 70%, HSE 업무가 30%. 이거를 항상 회사에서 하는 업무에 믹스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보면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게 단순히 불안전한 행동이라는 게 작업자가 실수하는 부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관리적인 어떤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휴먼 팩터에 대한 부분이 96%, 어떤 기술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한 상태가 이제 일반적으로 4% 정도 됩니다. 아까 그 불안전한 행동, 휴먼 팩터라는 부분은 어떤 작업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작업이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부분을 작업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관리자가 작업팀에다 알려줘야 되는 부분에서 제대로 그걸 하지 않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위에, 그러니까 관리적인 요소고, 위에 있는 기술적인 요소는 그 공정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가 컨트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계해서 또는 그걸 선정해서 줬어야 되는데 어떤 거기에서 어떤 미스가 난 경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술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탱크 세접 작업 같은 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이제 사고 나는 경우 대부분 다 이게 관리적인 미스입니다. 여기에 맞는 보호구를 줘야 되는 거라든가 또 여기 작업 공정과 맞는 안전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고 또 거기들 관리를 하고 바깥에서 이거를 지키는 관리자들이 그걸 지키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구출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안전작업 허가서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미스했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관리적인 원인이 되고 뭐 저희들이 이제 구미불산 사고에서 나왔던 이런 사고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절차에 대한 준수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지금 이분들이 불산이면 이런 보호구를 쓰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불산은 완전히 우리 스쿠바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처럼 공기 호흡기를 쓰고 들어가는 이런 작업들, 이런 작업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 작업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났던 이런 사고들 대부분 휴먼 팩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것도 보면 이건 설계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업을 하다가 이 지금 퀵 오픈, 퀵 클로즈 밸브인데 볼 밸브 이걸 밟아서 이 부분이 지금 열린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핸드휠처럼 돌리는 어떤 그런 타입의 밸브였으면 저렇게 지금 사고는 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사고에 대한 원인을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기술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고가 상당히 적더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어떤 이런 작업 절차는 절차에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느냐라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휴먼 팩터에서의 어떤 그런 에러를 줄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안전한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수준이 되면 아까 듀폰의 브래들리 커브에서 4단계 정도가 되면 이게 노블리스 코리아라는 그 회사의 대표가 얘기했던처럼 정직한 문화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 안전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아까 휴먼 팩터에 대한 96%의 사고의 위험 원인으로 보여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당한 막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이제 4%에 대한 부분이 기술적인 원인인데 주로 여기 같은 경우는 HF 순환 펌프의 실 타입이 원래는 논실 타입이 아니었는데 미케니컬 실이었는데 이걸 소위 논실 타입을 하면 거의 누출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롭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전에 계속해서 쓰던 실 타입이 아니고 새로운 걸 적용하는
상황에서 이 논실 타입의 펌프에서 실에 리크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안 하던 걸 새롭게 시도한 거니까 이건 기술적 원인에 의해서 된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 회사는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엄청난 사전적인 어떤 준비를 해서 20분 만에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다 필요한 밸브를 다 잠그고 물론 여기에 가기 위해서 전신 가압법을 쓰고 접근하는 것들을 평소에 엄청난 정비를 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가가지고 주위에 있는 밸브를 잠그고 워터 스프레이를 하고 해가지고 이걸 잘 막았던 그런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건 이 불산이 어디서 노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확실치가 않아서 이게 지금 포타블 스크라고 합니다. 지게차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스크라고예요. 가서 전기만 꽂으면 노출되는 불산을 다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입니다. 이걸 5천만 원 주고 사서 이것도 참 이 공장장님이 대단하신 해안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딱 노출되자마자 이걸 그 옆으로 가서 전기 코드를 꽂아서 워터 스프레이로 막지 못하는 질산, 불화수소를 이걸로 다 땡겨서 주위에 피해가 거의 뭐 완전히 없었던 아무도 다치지 않고 주위에 또 뭐 지하수라든가 이런 쪽도 다 문제가 없었던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원인은 일반 휴먼 팩터의 원인보다는 4% 정도뿐이 아니지만 잘못하면 사고에 대한 피해 크기는 큰 피해로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이 기술적 원인에 대한 어떤 그런 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비상 대응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평소에 준비하는 것 이게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보면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의 핵심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는 엔지니어의 몫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경로를 우리가 연구하는 게 데미지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어떤 재질로 보완하고 있는데 이게 부식이 일어나는 경로가 여러 가지 수분이라든가 아니면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조건에 따라서 부식되는 속도 자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설계는 어떤 재질로 했더라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이게 데미지 메커니즘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에 대한 인뎁스 스터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더 나은 어떤 그런 재질로 바꾸거나 더 나은 어떤 공정으로 바꾸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위해서는 이 기술적 원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인뎁스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한쪽이 되겠고요.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어떤 그런 96%에 대한 부분이 휴먼 팩터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안전관리를 진짜 조직의 관리적인 요인에 대한 부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세이프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 또는 운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세이프 오퍼레이션 프로시저를 정확하게 만들고 그 오퍼레이션 프로시저에 따라서 모든 근로 작업자들이 똑같이 지키도록 하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심리학과 교수들도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안전한 작업 절차를 만들어줬고, 교육 다 시키고, 그거에 대한 강조도 많이 했고, 그분들이 이제 다 이해했어요. 근데 왜 안 지킬까? 나중에 사고 나서 가보면 그걸 스킵하거나, 특별히 문제 있겠어? 라고 하는, 왜 그런 판단을 할까? 이런 것들은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접근으로 이걸 연구를 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요즘에 심리학 쪽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어떤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그 강연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첩법이 들어오고 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CEO나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는 맞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건 100% 되는 건 아니다. 앞에 토탈사의 부사장이 안전부사장이 얘기했듯이 사고 예방에 있어서 매직 솔루션, 싱글 매직 솔루션, 단 하나의 요술 방망이는 절대 없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짜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BP 쇼핑사의
사이트 매니저가 얘기했듯이 절대 안전부서에 혼자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회사에 소속된 공장장 CEO에서부터 저 밑에는 엔드포인트의 모든 직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본인들이 하는 활동이 다 안전관리 업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진할 때 이게 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기술적 원인이 한 4% 정도고 휴먼 팩터, 관리적 요인이 한 96% 되는데 기술적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미지 미케니즘에 대한 기술적인 스터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리적 요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안전한 절차를 만들고 안전 교육을 시켜서 그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서 심리학적으로 왜 근로자들은 안전한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않을까라는 거에까지를 같이 연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교육시키는 이런 종합적인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 결국은 화학 공장의 중대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